제목 헬렌 켈러. 헬렌 켈러. 헬렌 켈러 후려나? 목에 이제 줄이 없나? 귀먹고 눈도 먼 아이. 1880년 6월 27일 포도 동굴 사이로 엄마 이건 좀 신나게 읽어야 돼.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초여름 날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엘라베마주에 있는 터스컨비아라는 작은 마을에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 아기 눈빛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맑을 수가 있지요?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에 호수처럼 푸른 눈동자를 가진 아기를 바라보며 부모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인 아서 켈러 대위는 남북 전쟁 때 남군의 용사로 활약했던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케이트 애덤스 역시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여보,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헬렌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렌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헬렌은 갓난아기 때부터 무척聪명했습니다. 태어난 지 청량한 게 뭐야? 좀 똑똑한가? 총명한가? 태어난 지 6개월쯤 되어서는 안녕하고 또렷하게 인사를 해서 약간 총명한 게 약간 레이저가 탁 있으면서 그렇지. 집중해서 듣고 수업할 때 약간 모범적인 거. 맞아. 설명 진짜 잘했죠. 6개월쯤 돼서 안녕하고 또렷하게 인사를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돌이 지나면서부터 헬렌은 정원에 나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온갖 꽃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정원은 헬렌에게 더없이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사이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헬렌을 보며 부모님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헬렌이 두 돌이 채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헬렌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가야, 왜 그러니? 깜짝 놀란 어머니는 곧바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열이 펄펄 나는 헬렌을 한동안 진찰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뇌에 피가 맺혀서 생긴 병입니다. 고치기가 매우 힘든 병이지요. 의사의 말 듣고 어머니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헬렌이 그런 몹쓸 병에 걸리다니.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헬렌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헬렌은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앓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찬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며 헬렌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며칠 뒤 침대 머리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어머니는 헬렌이 뒤척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느 틈에 정신을 차렸는지 헬렌이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헬렌, 깨어났구나. 어머니는 재빨리 헬렌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헬렌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니, 헬렌? 그런데 헬렌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생기 넘치던 눈동자도 흐리멍텅해졌고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헬렌이! 당황한 어머니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헬렌을 흔들어 보았지만 헬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헬렌을 다시 진찰한 의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만 높은 열 때문에 눈과 귀가 먼 것 같습니다. 이제 헬렌은 뭔가가 뭐예요? 이제 안 보인다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이제 헬렌은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가엾은 헬렌. 우리 헬렌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다니. 어머니는 헬렌을 꼭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헬렌은 눈 안 보여도 소리는 들을 수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소리도 안 들려. 응. 어머니는 말도 없어. 말도 못하게 됐어.
그럼 어떡해? 응, 진짜 심하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엄마 응. 옛날에 내가 좀 이야기를 팍 하는데 어. 나중에 헬렌 돼가지고 말해가지고 무슨 선생님이야 너를 일단 무슨 선생님한테 말 배우잖아. 근데 말을 배울 때 얘가 이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배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눈물겨운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 말 배우게 하려고. 어머니는 헬렌을 꼭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는 잘 가르쳐. 원래 못 말하는데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 훈련해가지고 하게 된 것 같아. 어떻게 헬렌은- 말할게? 그 일단 들어봐. 헬렌은 자기 뺨 위로 떨어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가만 더듬었습니다. 진짜 헬렌. 깜깜하고 고요한 세상. 헬렌은 이제 아름다운 꽃을 볼 수도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깜깜한 어둠만이 헬렌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신용으로, 배가 고프면 빵에 버터를 바르는 신용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렌은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면 입으로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헬렌은 사람들의 입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헬렌은 사람들의 입모양을 흉내내어 자기도 말을 해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헬렌은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둠은 무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헬렌은 마룻바닥을 뒹굴며 마구 울었습니다. 불쌍한 헬렌. 어린 것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괴로워할까. 어머니는 이런 헬렌이 너무 가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헬렌이 나쁜 짓을 해도 못 본 척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헬렌은 날이 갈수록 버릇없고 고집센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발에 거치적거리는 것은 무엇이든 집어던지거나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헬렌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할 뿐 야단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헬렌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헬렌은 흑인 요리사의 딸인 마르타와 함께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날마다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엄청 불쌍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헬렌은 마르타와 함께 계단에 앉아 가위로 종이 인형을 오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이에 실증이 났는지 헬렌이 갑자기 가위를 들고 마르타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르타의 긴 머리카락을 자르려 한 것입니다. 안 돼!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싫어! 마르타는 머리를 흔들며 헬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막무가내로 마르타의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그러자 약이 오른 마르타도 얼른 가위를 빼앗아 헬렌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얘들아 그만둬! 때마침 이 모습을 본 헬렌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어머니는 속이 상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에게 그 일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려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술궂은 장난으로 어머니의 속을 썩이면서도 헬렌은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헬렌은 향기로운 꽃이 가득 피어있는 정원에서 놀곤 했습니다. 헬렌은 마르타와 함께 새동우리에서 어미새 몰래 새알을 훔치기도 하고 소등을 어루만지다가 소꼬리에 세차게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은 마르타와 물장난을 하다가 근데 말할 수가 없는데 왜 말해? 응? 말할 수가 없는데 왜 말해? 그 입만 벌리고 있는 거야. 말은 못해. 눈 이렇게 뜨고 있어도 안 보여. 응. 약간 흐리멍텅해 보여. 응. 헬렌은 젖은 앞치마를 말리려고 햇볕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마르지? 헬렌은 벽난로 앞에서 앞치마를 말리면 더 빨리 말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헬렌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불 앞에 서 있어도 더디 마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렌은 한 발짝 한 발짝 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치마에 불이 옮겨붙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불길이 헬렌을 휘감았습니다. 아! 헬렌의 비명소리를 듣고 유모가 뛰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다. 유모는 재빨리 헬렌에게 담요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불을 끄기 위해 헬렌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고 헬렌도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헬렌이 앞을 볼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헬렌에게 잃어버린 눈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희망을 찾아서 어느덧 헬렌은 6살이 되었습니다. 헬렌의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헬렌의 장래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장차 헬렌의 일이 큰 걱정이요. 그레이엄 벨 이거 응. 전화기 만든 사람 아니야? 그 사람도 벨인데 다른 벨일 것 같은데. 아 그래? 장차 헬렌의 일이 큰 걱정이요. 고집쟁이의 심술꾸러기라고 소문이 나면 아무도 헬렌을 상대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더 이상 저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엄마 지훈이 쪽으로만. 어딘가에 헬렌과 같은 아이를 가르치는 곳이 없을까요? 두 사람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내려봐. 기쁜 소식이요. 볼티모어에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는데 다시는 앞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들도 여러 고쳤다는구려. 그게 정말이세요? 우리 헬렌의 눈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을 가집시다. 헬렌도 곧 밝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서 볼티모어로 갈 준비나 합시다. 헬렌은 부모님과 함께 볼티모어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기차 여행을 하는 헬렌은 설레임으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차창 밖의 아름다운 풍경도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헬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덜컹덜컹 흔들리는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가고 있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습니다. 볼티모어에 도착한 헬렌과 부모님은 곧바로 안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안과 의사는 헬렌을 진찰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헬렌의 눈은 수술로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헬렌의 부모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헬렌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의사가 두 사람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헬렌은 무척 영리해 보이는군요. 헬렌에게 특수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요? 워싱턴에 있는 그레이엄 벨 박사를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헬렌의 부모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벨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지푸라기? 벨 박사는 전화를 발명한 맞네. 그 박사다. 발명한 이름난 과학자로 귀먹고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 벨 박사는 헬렌을 보자 머리부터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헬렌과 같은 장애자들을 많이 대해본 벨 박사는 표정만 보고도 헬렌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헬렌을 가르칠 가정교사를 두세요. 제가 퍼킨스 맹아학교 선생님께 소개장을 써드리겠습니다. 벨 박사가 헬렌의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퍼킨스 맹아학교요? 네, 헬렌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헬렌의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퍼킨스 맹아학교로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몇 주일 뒤 퍼킨스 맹아학교에서 설리반이라는 젊은 여선생님을 보내겠다는 반가운 답장이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헬렌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찾아왔군요. 앤 설리반. 헬렌의 부모님은 기대에 부풀어 설리반 선생님이 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설리반 선생님. 1887년 3월 어느 날 헬렌의 집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헬렌을 돌봐줄 설리반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0살이 갓 넘은 젊은 처녀인 설리반 선생님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헬렌처럼 앞을 못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눈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퍼킨스 맹아학교에 들어간 뒤 눈 수술을 받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들은 헬렌에게도 설리반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이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현관 계단에 걸터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참 따뜻한 날이야. 그때 누군가 다가와 헬렌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헬렌은 어머니인 줄 알고 여느 때처럼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아니네? 헬렌의 작은 몸을 두 팔로 힘있게 끌어안은 사람은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아닌데 그럼 누구지? 헬렌은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의 얼굴과 몸을 자세히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살갗과 하늘하늘한 옷깃이 손에 잡혔습니다. 내가 바로 헬렌이로구나 기억기도 하지.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헬렌을 잘 부탁드려요. 가족들은 설리반 선생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을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다. 참 재미있을 거야. 설리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 뒤 헬렌의 손에 인형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헬렌의 손바닥에 인형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썼습니다. 이게 바로 인형이야. 그러면서 헬렌에게 직접 인형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헬렌은 그때까지 그것이 글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인형이라는 글자를 되풀이해서 써주었습니다. 헬렌은 그저 손가락 장난이 재미있어 몇 번이고 그 글자를 흉내내어 써보았습니다. 얼마 뒤 헬렌은 비슷하게나마 그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것이 글자라는 것이고 그 글자가 인형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헬렌은 좋은 점도 있네, 장이라고. 왜? 왜냐면 보통 셜리만 부모님은 어리니까 글을 정확하게 알잖아. 근데 장애가 아니면 보통 나나나나 그것도 계속 쭉 배우니까 중간에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 과정길이. 근데 얘는 처음부터 좀 바르게 배우니까 과정부터 계속 바르게 쓰지 않을까? 예리한데? 예리한데? 이제 알았어, 인형. 헬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손이 닿는 데마다 인형이라고 썼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손바닥에 헬렌이 인형이라고 또박또박 쓰는 것을 보고 헬렌을 와락기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헬렌이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구나. 비록 보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 헬렌은 어머니가 몹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칠고 버릇없는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헬렌은 늘 하던 버릇대로 손가락으로 이 음식 저 음식을 찝쩍거리며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의 손에 포크와 나이프를 쥐어주었습니다. 헬렌, 앞으로는 이렇게 식사를 해야 해. 그러자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이 못마땅했는지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 던졌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새 나이프와 포크를 가져다 다시 헬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다시 그것을 집어 던졌습니다. 설리반 선생님도 질 수 없다는 듯 헬렌의 손에 억지로 포크와 나이프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헬렌의 손을 잡고 직접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헬렌은 몸부림을 치며 설리반 선생님이 먹여주는 음식을 내뱉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설리반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헬렌이 아직 어려서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헬렌에게 가장 급한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일이에요. 헬렌을 비뚤어진 아이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헬렌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헬렌의 교육은 제게 맡겨주세요. 내일부터는 헬렌과 둘이서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헬렌은 집 가까이에 있는 별장에서 설리반 선생님과 단 둘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헬렌은 어머니에게 데려다 달라고 발버둥을 치며 떼를 썼습니다. 모두 다 너를 위한 일이야, 헬렌.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이 옳았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헬렌이 떼를 쓰면 쓸수록 설리반 선생님은 더욱 마음을 모질게 먹었습니다. 헬렌 예쁘지 않아? 오 예쁘다 헬렌킬로. 배움의 기쁨. 시간이 지날수록 헬렌은 온순한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정성과 인내에 헬렌의 고집이 꺾인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헬렌에게는 배우기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헬렌은 특히 물과 마시다라는 낱말을 오랫동안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먹다 음식도 구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목이 마를 때면 늘 물 마시는 신용을 하며 생각을 나타냈던 헬렌은 물이라는 낱말이 마시다라는 뜻인 줄만 알았습니다. 1887년 4월 5일 이날은 헬렌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숲속으로 난 오솔길로 막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오솔길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서 누군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리반 선생님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신작이 생각을 못했을까? 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면 훨씬 더 이해시키기가 쉬웠을 텐데.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을 데리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자, 헬렌, 이것이 물이야.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의 손을 차디찬 물속에 가만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헬렌의 손바닥에 물이라는 낱말을 천천히 썼습니다. 헬렌은 가만히 앉아 찬물의 느낌과 설리반 선생님의 손가락 놀림에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이번에는 한 움큼의 물을 손에 담아 헬렌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맛이다 라는 뜻이야.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이 물을 다 마시자 헬렌이 손바닥에 마시다 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헬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기쁨으로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껏 만져오던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헬렌의 마음속에 전해졌습니다. 헬렌이 낱말을 이해하게 되자 설리반 선생님은 점차로 독서와 글씨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점자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손끝으로 읽는 글자로 두꺼운 종에 올록볼록한 점으로 글자 모양을 찍어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선바이 도서관 가면 얘들하고 우리 그때 읽어주는 책 거기 했던 그 방 있잖아. 거기가 점자책 있는 데거든. 올록볼록하게 책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글자를 알아차리는 거야. 나 한번 가볼래 거기. 얼마 지나지 않아 헬렌은 간단한 이야기가 쓰여있는 점자책 정도는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부터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는 어떻게 집 짓는 법을 알았을까요? 벌은 왜 사람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를까요? 그때마다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성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썼겠지. 이렇게 썼겠지. 간지러워 못겠다. 나는 설리반 자격이 없어. 그냥 간지러워가지고 나 못 받아준 걸. 웃는다고 맞지 쓰러질 것 같아. 그뿐만 아니라 태양이나 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얘도 웃잖아. 또 그것이 어떻게 꽃이나 나무를 키워내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헬렌은 뜰에 피어있는 제비꽃 몇 포기를 꺾어서 설리반 선생님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을 꼭 껴안아주며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나는 헬렌을 사랑해. 헬렌은 그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랑이 뭔데요? 그러자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을 더욱 바싹 껴안으며 헬렌의 심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여기 있지. 헬렌은 잘 나도 이해가 안 눈다도 안 되는 듯 보여, 엄마. 제비꽃 향기를 아직 맡으며 보여? 물었습니다. 사랑이란 이 제비꽃의 향기인가요? 아니야. 사랑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란다. 그러나 헬렌은 여전히 모르겠다는 얼굴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리만 왜 할머니 날 보니까. 그치. 솔리바는 20대 아가씨라는데. 그때 창문으로 햇볕이 따사롭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 가발 썼나 봐. 헬렌은 햇볕처럼 따스한 것이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저 햇볕의 따스함 같은 것인가요? 그래, 비슷해. 사랑이나 만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란다.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이 알고 있는 낱말들을 모두 사용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헬렌은 사랑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뜻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사랑이란 말이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헬렌은 이제 세상에는 냄새를 맡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퍼킨스 맹아학교. 헬렌이 8살이 되자 부모님은 헬렌을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1888년 5월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을 따라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설리반 선생님은 차창 밖의 풍경을 하나하나 헬렌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헬렌, 지금 막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학교를 지나가고 있어. 는 이제부터는 테네시 강을 따라간단다. 강 저편에는 하얀 목화밭이 펼쳐져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푸른 풀밭에서는 소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단다.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선생님, 사람들 모습도 좀 말씀해주세요. 그래, 지금 막 기차가 여기 멈추었어. 팝콘을 파는 흑인 소년이 기차에 올라탔단다. 눈이 무척 큰 귀여운 소년이야. 헬렌의 눈가에는 마치 그 소년의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듯이 웃음이 감돌았습니다. 어느덧 기차는 보스턴역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야? 설리반 선생 아니야? 헬렌은? 여기 헬렌. 헬렌은 퍼키스 맹아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안녕, 나는 헬렌이야. 만나서 반가워, 헬렌. 내 이름은 제니야. 아, 제니인가 봐. 나는 아주 키가 크단다.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 말고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친구들도 나처럼 캄캄한 세상이 무섭고 답답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들은 한결같이 명랑하고 씩씩했습니다. 장난을 칠 때면 도저히 눈먼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헬렌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부터 차츰 쾌활한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헬렌은 생각이 뭐야? 쾌활한, 밝고 명랑한 거 있잖아, 너희들처럼. 여름방학이 되자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헬렌은 바다에 관한 글은 읽은 적이 있지만 파란색. 바닷가를 직접 만져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나 질문. 질문. 여기 파란색 깡이랑 똑같아. 오, 그러네. 신이 난 헬렌은 바닷물 속으로 첨벙첨벙 헬렌 뛰어들었습니다. 어딨어? 그러다 그만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파도가 헬렌을 덮쳤습니다. 헬렌은 물 밖으로 나가려고 허우적거리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 헬렌! 깜짝 놀란 설리반 선생님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헬렌을 안아올렸습니다. 한참 뒤 헬렌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을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헬렌은 입안이 짭짤한지 얼굴을 찌푸리며 설리반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바다에 소금을 집어넣었을까요?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의 어이없는 질문에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헬렌이고 설리반 선생님이래.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1890년 어느 날 램슨이라는 부인이 퍼킨스 맹아학교에 찾아왔습니다.
말할 수 있대. 램슨 부인은 헬렌에게 카터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카터도 너처럼 처음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소녀였단다. 당연히 말도 못했지. 그런데 호레이스만 농아학교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단다. 나도 카터가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잘하더구나. 그럼 저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도 할 수 있고 말고. 헬렌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헬렌은 카터라는 소녀를 생각하며 반드시 말을 배우고야 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모두 헬렌을 말렸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입모양도 볼 수 없는 헬렌이 말을 배우기는커녕 실망만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은 사람들이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부터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에게 말을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선생님, 저를 호레이스만 농아학교에 보내주세요.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헬렌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하면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어렵더라도 한번 부닥쳐 보게 하자. 이렇게 결심한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과 함께 호레이스만 농아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헬렌은 플러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플러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말을 가르쳤습니다. 자, 내 입에 손을 대고 말할 때마다 입술 모양과 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살펴보아라. 헬렌은 플러 선생님의 입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플러 선생님이 말을 하자 헬렌은 손으로 만져본 입술과 혀의 모양을 흉내내어 자기도 소리를 냈습니다. 아으 아어. 처음에는 아무도 헬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도 온 힘을 다해 헬렌을 도왔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지 10하루째 되는 날 드디어 헬렌은 처음으로 한 문장의 말을 해냈습니다. 오늘은 따뜻합니다. 헬렌은 이 말을 몇 번이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헬렌은 날아갈 듯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남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발음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헬렌은 더욱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의 낱말을 배우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씩 되풀이하다 보면 혀가 뻣뻣해지고 입술이 부르트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면 헬렌은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곤 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연습을 해서 꼭 말을 해야 하나? 어차피 못 보고 못 듣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내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헬렌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니야, 난 꼭 해내고 말 거야. 그것만이 부모님과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야. 헬렌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몇 달 뒤 헬렌은 여러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갈수록 정확해졌습니다. 헬렌은 하루빨리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척 놀라실 거야. 어느덧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헬렌은 벅찬 가슴을 안고 집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말할 수 있었어? 엄마 걱하죠. 엄마 이런 거 말할 수 보여줘. 있게 됐대. 헬렌은 기차 안에서도 쉴 새 없이 설리반 선생님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윽고 기차가 터스컨비아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는 가족들이 모두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얘는 누구야? 헬렌 동생이겠지. 엄마, 제가 왔어요. 헬렌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어머니는 그만 헬렌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야? 다른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헬렌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벨 박사를 방문한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 어딨어? 헬렌 켈러 거. 머리가 왜 그래? 벨 박사는 헬렌 켈러에게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여기는 헬렌의 아빠. 그 다음에 여기는 헬렌 켈러가 태어난 집. 여기는 헬렌 켈러 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헬렌 켈러와 펑킨스 맹학교 교장. 여기는 헬렌 켈러가 다녔던 하버드 대학 다녔어. 레드클리프 여자대학. 헬렌 켈러는 정상인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자, 대학생이 되다. 1896년 16살이 된 헬렌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헬렌은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거 100장 읽거나 똑바로 할 순 없지. 응. 헬렌은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건 영어니까 영어나.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니 엄마 근데 있잖아. 이제는 내가 보답할 차례야. 이렇게 생각한 헬렌은 대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어. 근데 있잖아. 이 헬렌 킬러야? 그런가 봐. 그것도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말입니다. 이게 말이잖아. 이게 뭔데? 답답해.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분들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장애인도 누구 못지않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말 거야. 그러나 고등학교 공부조차 따라가기 벅찬 헬렌에게 하버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도 밤잠을 설쳐가며 헬렌을 도왔습니다. 1899년 6월 29일 드디어 입학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헬렌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시험 때마다 늘 설리반 선생님이 말할 시험 수는 문제를 있지. 손바닥에 써주고 있습니다. 들으는 거랑 볼 순 없지. 이날도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험관들이 설리반 선생님이 시험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가정교사는 답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신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헬렌은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험을 끝낸 헬렌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리반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헬렌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헬렌 축하해. 합격 통지서가 왔단다. 헬렌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던 설리반 선생님의 손가락도 기쁨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900년 마침내 헬렌은 어엿한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헬렌은 대학 생활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강의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자로 된 교과서나 참고서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이 강의 내용을 일일이 옮겨주어야 했습니다. 헬렌은 예전보다 더욱 힘겹게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야. 그리고 행복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 헬렌은 더욱 굳은 각오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 헬렌이 대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장애인이야? 한 잡지사의 기자가 헬렌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자서전을 우리 잡지에 연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23살입니다. 아직 자서전을 쓸 나이가 아닙니다. 헬렌은 기자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끈질기게 헬렌을 설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서전을 쓴다면 그 책을 읽고 많은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도 달라질 거고요. 기자의 말을 듣고 헬렌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글을 써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마땅히 글을 써야 해. 그것이 그동안 나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이야. 헬렌의 망설임 끝에 나의 생애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생애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헬렌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그 책을 읽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1904년 마침내 헬렌은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특히 영문학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졸업장을 헬렌이야?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의 두 손을 높이 영문학이 치켜들었습니다. 뭐야? 영문학, 영어로 된 문학.
지금 너네 읽고 있는 거 뭐 사람은 뭐 이 다 문학이잖아. 그 영어로 된 거예요. 영문학으로. 모든 영광을 설리반 선생님께 돌린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 여기저기서 헬렌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헬렌은 기꺼이 강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멀쩡하다고 해서 늘 바로 보고 바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입니다. 만약 당신이 장애인이라면 절망 따윈 다 털어버리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손가락질하는 대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십시오. 헬렌이 힘주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헬렌의 강연을 듣고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헬렌은 강연뿐만 아니라 잡지에 글도 쓰고 책도 펴내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헬렌은 가는 곳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많이 세우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사 직원이 헬렌을 찾아왔습니다. 헬렌, 당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주인공 역을 맡아주십시오. 헬렌은 뜻밖의 제안을 받고 몹시 망설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헬렌은 영화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918년 마침내 헬렌의 삶을 그대로 담은 영화 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인 헬렌이 직접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헬렌의 이름은 온 미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헬렌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마다 않고 찾아갔습니다. 큰 도시의 강당이건 시골 마을의 허름한 극장이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연극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이런 헬렌을 비웃었습니다. 이젠 광대지까지 흉내내는구먼. 유명해지고 싶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러나 헬렌은 이런 말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극장이든 무대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장애인들이 희망차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빈정거릴수록 헬렌은 장애인들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를 더욱 굳혔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1922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극장에서 강연 준비를 하던 헬렌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만 하시더니. 헬렌은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헬렌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못 찾아뵙는 걸 용서해 주세요. 헬렌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참으며 강연을 했습니다. 이듬해 헬렌은 오랜 강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헬렌을 반겨주던 어머니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헬렌은 금방이라도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뛰어나올 것만 같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헬렌에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날아드는 격려 편지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맹인사업협회에서 보내온 편지는 헬렌의 마음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맹인사업협회에서는 헬렌에게 맹인들을 위한 사업기금을 모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맹인들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오던 헬렌은 그 소식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1924년 헬렌은 맹인들을 위한 사업기금을 모으기 위해 또다시 강연 여행에 올랐습니다. 맹인들은 스스로 생활을 개척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도 정상인들처럼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맹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맹인들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헬렌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저금통을 들고 오는 아이, 군것질을 줄여서 모은 돈을 들고 오는 아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1931년 4월 마침내 뉴욕에서 세계 맹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헬렌은 이 대회에서 환영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맹인들을 위해 도서관을 짓고 점자책을 출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렌은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일들을 차례차례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헬렌에게 또다시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6년 10월 20일 헬렌에게는 부모님만큼이나 소중한 설리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 설리반 선생님은 70살, 헬렌은 56살이었습니다. 헬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나를 도와주시던 설리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오는 날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설레방 선생님 죽었어? 응, 돌아가셨어. 헬렌은 슬픔에 젖어 한동안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있을 때? 설리반 선생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선생님이야? 돌아가셨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면 선생님께서는 천국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야. 헬렌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예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께서 내게 쏟아주셨던 헌신적인 사랑을 이제는 남들에게 돌려주어야 해. 장애인들을 위한 헬렌의 노력은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헬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잇따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헬렌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바깥 세상에 나오기를 꺼리던 사람들도 차츰 용기를 갖고 자기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이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헬렌은 고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주 알아누웠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죽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비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1968년 6월 1일 어느덧 88살이 된 헬렌 켈러에게도 마침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헬렌 켈러 어딨어? 헬렌 켈러. 여기서. 여기서 헬렌 켈러 모르겠어. 여기는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이게 헬렌 켈러고요,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가 35살 때. 여기 헬렌 켈러 여기서. 여기가 헬렌 켈러, 여기 설리반 선생님. 여기는. 엄마 왜 설리반 선생님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자, 온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우뚝 섰던 헬렌 켈러는 코네티컷주의 웨스트포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세계의 장애인들과 평소 헬렌 켈러를 존경했던 사람들은 크나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장애를 이겨내고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빛을 가지는 일입니다. 눈먼 사람보다도 더욱 불쌍한 사람은